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성장과 기회 결과를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끝났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했던 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기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평가하기 이른 감도 있지만 취임 이후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란으로 무정부 상태가 한 반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기대. 네. 지금 뭐 실망스럽냐 잘하냐에 대해서 아직은 기대가 좀 크고 또 49% 넘게 득표를 했지만 이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보다 더 훅 좀 한 10%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로 기대가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또 보기에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일하는 대통령, 이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국가로 복귀한 모습을 세계에서 좀 정돈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다시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복귀됐구나. 그리고 이제 일하는 모습으로서 뭔가 하나씩 정돈돼 가겠구나. 그런 기대들이 하나씩 축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대통령, 소통한 대통령, 헌정 질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대통령으로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정연설에 작년 그 국회 예산안 할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왔어요. 네. 이유도 독특했고 굳이 뭐 싸우러 뭐로 가냐 이런 건데 이게 의회주의를 무시한 것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시정연설 온 것 자체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시정연설 자체가 딱 그리 길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긴 시정연설문을 읽으셨는데 압축적으로 현재 경제 사정의 시급성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 추경안의 내용을 쭉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좀 깔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서 직접 소통하는 그 모습, 이제 경제 시급성. 근데 이제 용어 중에서 지금 내수가 힘드니까 네.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이때 해야 된다. 이런 강조가 현재 설명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을 고집하는 건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말했습니다. 13조 소비 쿠폰 편성도 언급했고요. 자, 이 소비 쿠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인데 야당에서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은 경기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건데 그 효과 얼마나 있으리라고 보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영역이라고 인정합니다. 네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그리고 심지어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의 그 배경은 소비 위축이 컸거든요. 네네. 그 작년에도 2.0%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1.9 정도가 수출이고 0.1 정도인가 아마 정확한 수치는 좀 체크해봐야 되지만 내수인 거죠. 네네. 내수가 되게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내란으로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의 대출 이렇게 누적돼서 특히 고금리가 2, 3년 축적되니까 네. 이 실제 일반 서민들 또는 일반 사람들의 그 대출과 관련된 분들은 갑자기 100만 원 내다 200만 원 내고 호주머니가 다 말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내수를 더 힘들게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내수를 살리는 무언가의 액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중에 그러면 다른 더 대안이 있으면 또 국회 토론하면서 수정할 수 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실제 그 경제 전문가들 속에서도 내수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기존의 경험 속에서 일정 정도 지역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더 어떻게 시너지를 더 할 거냐,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중장기 투자를 위한 또 SOC나 또는 과학기술 투자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바꿔내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 기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코스피 5천
얘기했습니다.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예.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그 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TF 뭐 코스피 5천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네. 계속 지금 반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수이라는 말들이 냉소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했고 많은 돈이 갔었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PBR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선진국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자료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 지수는 약 3.4, 뭐 3.38 뭐 이런 3.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지수가 1.8 전후로 됩니다. 근데 작년 말 그때 기준에서 0.9였습니다. 대한민국. 이상한 거죠. 저평가돼 있다. 가치 주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대기하거나 네. 오히려 좀 의외로 가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행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잘못해서 제일모직 주주들 다 손해보고 LG화학 물적 분할하고 동시상장하는 과정에서 LG화학 모회사 주주들 주식 주가 총액이 반토막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대신 자회사는 괜찮고 그 자회사는 한 지금 한때 90 몇 조, 100조 가까이 됐다가 지금 76조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송아지가 났는데 이게 내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 최근에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된 네네. 또는 몇 개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지금 논쟁이 되는데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니까 네. 불신이 쌓여서 불신을 제거하자. 신뢰를 회복하자. 그것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례적 이익을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을 못하고 있다. 그 의사결정은 이사들을 뽑는 과정을 개선하고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주주 충실함을 추가하자. 네. 이게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다. 그래서 최소한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을 하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또는 이제 그 진출입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또는 유동성을 키우는 즉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 개선 등 또는 이제 그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빈번한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정무적으로 고려되면서 추수하다 만 듯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래소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증권거래소에서 시스템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데 문제가 되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고 네. 또 그게 금융감독원에 가게 되면 금융감독 제대로 조사하는데 거기서 키핑하면 안 되고 그걸 바로 수사를 넘기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적인 변화를 좀 개선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또 보완하자. 이게 집행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쭉 저희는 특위에서 하나씩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시급히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건 대선 때 이미 공약이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대를 뭐 하고 예를 있고. 들어서 6월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늦출 필요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끝나면 2, 3주 내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 내에서 원내대표가 바뀌고 또 법사위원장 바뀌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 새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하자.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좀 네. 시간이 좀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늦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 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해 1월 달인가 이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네. 전자주청 의무화에 대해 반대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 대선 공약이 포함됐어요. 네. 의무화가. 그리고 지금 정부도 최근에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소극적이었거든요. 이제는 적극적인 스탠스로 좀 전환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물리적 장애물이 거의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일부 뭐 선거 과정에서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게 주주 이익 확대라든지 신뢰 확대라든지 이런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예. 작년에도 그걸 반대하고 계속 그 이야기가 정과의 보도처럼 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계속 롯데렌탈 사에 발생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태든지 각종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또는 일반 자본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묻고 싶어요. 역으로. 대안이 뭡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계속 이렇게 망치게 놔두겠다는 겁니까?
실제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시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아주 그 제한된 이상한 그 방법 몇 가지만 내놓고 이것이 답이다. 이거 받을래 말래 이랬었는데 네. 그 스스로 이제 그런 입장들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자체를 우리가 이게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경영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주 이익을 보장한다면 많은 회사들, 미국 같은 회사들은 그 성과를 가지고 주주들이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은 주주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버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온당하지 않다. 설득력이 있을까? 의문이 네. 좀 있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 인선 2개 여쭤볼게요. 먼저 예, 이제 예. 뭐 이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상법 개정안 주주이익 확대 뭐 이거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이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제 너무 노측 입장으로 기우는 건 아닌지 노동계 청구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제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면은 예. 또 다른 어떤 문제지가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결과로서 평가받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인선 자체를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건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였고 그걸 헌정질서 복원하는 것은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 문제도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내란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속에서 집권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업인들 중에서 또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부처 장관을 또 추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 운동을 했던 분들을 모신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경우에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민주노총 출신인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과거부터 이제 2017년도인가 아마 저 기억은 정확히 봐야 되지만 대통령 되면 민주노총 위원장 정도도 한번 노동부 장관 시켜서 같이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인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 기조가 완전히 민주당의 기존 질서와 전혀 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나름 그 민주노총 노동운동했던 사람이나 노동 쪽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그건 서로 간의 논쟁의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조를 흔들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서로 범여권 내에서 논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큰 논란이었던 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능력에 따른 결정이다. 탕평 인사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반면에 농민단체는 망할 망자 장관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정 철학이 갑자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인지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또 야당의 시선도 냉소적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세요? 초기에 이제 내각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리듯이 네. 지금 발상 속에서 대통령 그동안 해왔던 뭐 보수, 중도 보수 뭐 이런 용어들 쓰면서 헌정 질서 수호하는 데는 광범위한 인사들의 결합된 협력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복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정상화 그 과정 속에서 인선을 좀 더 넓게 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인사였다. 그동안의 발상 속에서. 그런데 그와 다른 측면에서 농민회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 민주당 내에 이제 농해 수위에 있는 의원님들 속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죠. 네. 그 문제제기 자체가 전혀 황당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법 중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이 지점이 특히 농해수위 의원들이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 용납이 안 된다 내지는 이건 좀 정책적으로 입장이 같은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정책적 논쟁을 내부적으로 아마 각종 그 농업 정책 관련해서 네.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입니다. 자, 25일, 26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맹탕 청문회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석 후보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증인이 없이 가는 것은 아쉽고 뭐 기왕이면 증인 채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협상 전략이 좀 이제 국민의힘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그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풀지 않고 나중에 전처나 일부 증인을 너무 고집하다가 나중에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하면서 유연성을이나 그 시간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료는 실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40~50% 한 그 정도 이제 제공이 됐죠. 그러니까 자료 없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개인의 신상과 그 개인의 이제 그 가족 관계에서 나서는 사안들의 몇 가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걸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 이제 내용들 한 뭐 80~90%는 줬고 제공이 됐고 또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어제 오후에 논쟁을 했었죠. 그 논쟁의 영역은 네. 주진우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가 좀 선행돼야 되겠다. 근데 그 사과를 끝내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냥 국회 회관에서나 국회 대기실에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오후까지 오후 4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걸 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청문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와 별개로 정책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이제 국정 철학이 어떠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나 이종배 위원장님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고 네. 요 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서로 설득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그 결국 남는 건 재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했느냐라는 질문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과거에 그 정치장부 위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뭐 논할 거 없고 있는 그대로서 평가받을 밖에 없는 그건 거고요. 이제 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거기서 뭐 또 논쟁할 여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야인 생활을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재산이 한 2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치부를 해서 권력을 갖고 뭔가 남용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그 지점에 대한 의혹은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사가 이미 언론에서 나타났고 또 청문회 과정에 나타났는데 그 개인사 중에서 가족들과 관계에서 차마 이것까지 이 요구해서 가져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곤혹스러움이 좀 있고 그 곤혹스러움이 실은 이제 서류로서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서류도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고 그러나 또 후보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뭐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상황은 그냥 국민들이 평가받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치 영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일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충분히 신뢰를 축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짧게 그 관련되는 질문을 이제 한 번만 더 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꿨다.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비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이게 한 5, 6억 되는데 이건 뭐 1억 5천 1억 2억 5천 1억 6천 얼마 장모한테 2억 해가지고 대충 맞는다 이렇게 그건 뭐 대부분 현금이니까 그걸 달라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앞에 얼마 채무가 있고 변제가 있고 뭐 증여세를 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자료인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안 내니까 뒤에 것까지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어떤 부정 축제를 하는 수단은 아니었고 자기가 좀 어렵게 그 자연인으로 사는 시절에 이제 벌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를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동관계는
깔끔한 게 맞죠, 사실은 공직자가. 그런 부분에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마지막에 이제 김현 의원도 그렇고 예. 후보자 본인도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정해서에 대한 자료도 이미 준비된 상태였죠. 예. 마지막 이제 제출하려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그 이제 6억 현금 쟁여놓은 현금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붙였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게 특정 의원님들 그 페이스북에다 실리고 그래서 그것 갖고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게 팩트냐. 만약에 주장을 해놓고 그거 주장이 나올 때까지 네가 답변 못하면 너는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무슨 수사하는 기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건 설명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곤혹스럽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치로 평가받는 영역도 있는 건데 네. 그걸 마치 이제 범죄자 아니냐. 실제 그 시작할 때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내용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중에 본인 풍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풍자라고 그러나 그걸 현수막을 붙이면서 그게 풍자라고 볼 거냐. 그게 허위사실 아니냐 이런 논쟁을 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까지 더 제도 뭐 법적으로 갈 거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면서 그 자료 증여세 자료 갖고 있으니까 바로 보시고 최종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이 아쉬움이 있었다. 예.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청문 경과 보고서 이게 채택이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간극이 넓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거와는 별개로 임명동의 표결은 다음 주 중에 아마 있을 걸로 보시고 어떻게 그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 이종배 위원장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푸시려고 많이 했었고요. 예. 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들, 증인 신청, 뭐 여러 가지 자료 또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전체 통합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정무부 채택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예, 이분이 되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은 전체적으로 정책 질의도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실제 끝까지 소통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이 하시는 좀 걸 지켜봐야 보고 되는군요. 저는 네. 좀 여전히 네.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사정으로 기간이 지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이제 표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매번 이제 뭐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 이거 청문회법 좀 인사청문회법 좀 개정하자. 이제 도덕 검증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 공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아니 자질 검증 사실 다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역시 인사청문회의 꽃은 도덕 검증 아니냐. 그리고 특히 그거를 지금 압도적인 표 차이가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도덕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그럼 야당이 정말 할 거는 없다.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요건 그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100점 빵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 약간의 그 사회 정치 문화 또는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제도적인 성숙 사회적인 기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입법적으로는 이제 1단계 비공개 2단계 정책 토론 그런 게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은 저희도 좀 비판하거나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똑같은 이제 방식이나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적도 있었으니까 네네. 하지만 그건 서로 토론하면서 계속 좀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과 협치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사실상 이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나마 법사위원장 하나로 최소한의 견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그 2년 동안은 이제 이게 그 위원장 배치가 그냥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이걸 제안을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요거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야 간의 협치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 결국 지금은 편해도 길게 보면은 네. 제일 또 이제 국민들의 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고은 대통령이 그 되자마자 이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 모아서 함께 초청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다. 네. 그다음 실제 여야
대표들 사이에서 실제 일을 좀 내용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들은 계속 필요한 것 같다. 이게 모든 법들을 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효과적이지 않고 저희가 이미 좀 검증되고 확인된 것들만은 네. 저희가 그 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 어떤 것들은 그 서로가 대표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마음이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다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늘 잘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요.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이제 2파전 구도라고 보는데 또 일부 과열 조짐도 있고 또 뭐 한편으로는 또 두 후보가 지나치게 또 명심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데 자, 우리 오기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차기 당대표 중요하잖아요. 차기 당대표 선출 어떤 식으로 경쟁을 펼쳐 나가면 좋다고 보십니까? 차기 당대표는 지금 현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거의 비슷한 네네. 상황인데 지금 당정대 뭐 이렇게 해갖고 같이 협치를 어떻게 잘 할 거냐 내부에 네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실제 국정과제를 잘 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견제도 하고 네. 일부는 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긴장 관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쭉 해왔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1년 동안 이제 이 같이 협력해왔던 그런 속에서의 이제 좀 그 리더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이제 의원님의 리더십은 좀 약간 스타일의 차이는 있죠. 네네. 근데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 당정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돼도 큰 문제 없이 잘할 거다.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